남편 지훈이가 믿을 수 없는 것을 보는 듯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이 사람 누구야? 내가 조용히 식탁 위에 올려놓은 것은 그의 정장 주머니에서 나온 호텔 영수증이었다. 2인분 저녁 식사와 더블룸 1박이라는 글자. 업무상 만난 사람이야. 일 때문에 같은 방에 묵었어. 긴 침묵 끝에 지훈이는 말했다. 우리 부부로서의 관계는 이미 끝났잖아. 그 말은 26년이라는 결혼 생활의 끝을 알리는 소리였다. 하지만 정말 나를 절망하게 만든 것은 그 다음에 그가 내뱉은 말이었다. 이혼은 하자. 하지만 어머니 병수발까지 그만둘 필요는 없잖아. 옆방에서는 누워만 있는 시어머니가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이때 남편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말이 7년 동안 이어져 온 내 모든 것을 근저에서부터 뒤엎어버릴 거라는 사실을 말이다. 안녕하세요. 내일로 걷는 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마음 깊은 곳에 울림을 주는 어른들을 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이수연, 52세. 불과 며칠 전까지 나는 박수연이었다. 나는 박지훈이라는 남자의 아내로 26년을 살아왔다. 그 생활이 지금 끝나려 하고 있다. 지훈이는 말을 이었다. 어머니도 당신이 아니면 싫어하시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우리 집에 와서 돌봐주면 되잖아.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그 말의 의미를 금방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더 이상 당신 아내가 아니게 되는 거잖아. 간신히 쥐어짜낸 목소리에 지훈이는 진심으로 의아하다는 듯 대답했다. 그래서 뭐 어머니 일과는 별개의 문제잖아.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지훈이의 머릿속에서 아내라는 애정과 신뢰가 동반되는 관계는 끝내지만 시어머니를 간병하는 며느리라는 무상이고 편리한 역할만큼은 내게 남겨두려 하는 것이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말투였다. 마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7년 전 시어머니인 최명희 여사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다. 목숨은 건졌지만 79세가 되신 시어머니의 우반신에는 무거운 마비가 남았다. 혼자서 일어서는 것도 옷을 갈아입는 것도 어려웠다. 식사나 배설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인지 기능은 뚜렷하셨기에 자신의 의사는 전달할 수 있었다. 그것이 시어머니에게는 구원이었고 동시에 고통이기도 했을 것이다. 퇴원하는 날 지훈이는 내게 고개를 숙였다. 반년만 부탁할게. 그동안 나도 요양원이나 간병에 대해 제대로 알아볼 테니까. 나는 그 말을 믿었다.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당시 나는 작은 무역회사에서 20년 가까이 격리 일을 하고 있었다. 숫자를 맞추고 장부를 마감하며 월말의 바쁨에 쫓기는 날들을 좋아했다. 내 일이었고 내 자리였다. 처음에는 근무 시간을 단축시켜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아침에 시어머니의 채비를 돕고 약을 챙긴다. 낮에는 방문 요양 보호사님께 부탁드리고 나는 서둘러 회사로 향한다. 그리고 저녁 퇴근과 동시에 마트로 달려가 장을 보고 집으로 허겁지겁 돌아오는 매일. 밤에는 밤대로 시어머니의 자세를 바꿔드리거나 화장실 수발을 들어야 했다. 따년이라면 어떻게든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다. 정기적인 병원 통원 동행, 갑작스러운 발열, 욕창을 막기 위한 피부관리, 장기 요양 보험의 서비스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케어 매니저님과의 면담 등 일은 몇 번이나 쉴 수밖에 없었다. 이해심 많은 상사였지만 회사 업무에 구멍을 내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다. 결국 나는 1년 뒤 사직서를 냈다. 미안해. 지훈이는 그렇게 말했을 뿐이었다. 아니야, 어쩔 수 없지. 어머니 일이잖아. 나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 가족이니까.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을 납득하려 했다. 하지만 반년일 줄 알았던 간병은 1년, 2년으로 지나갔다. 지훈이가 회사원이고 영업일이 바쁘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출장이나 회식도 많았다. 이 7년 동안 과장에서 부장 대리로 승진도 했다. 그래서 평일에 간병을 도와달라는 말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하지만 적어도 휴일만큼은 도와주겠지 하고 기대하는 건 사치였을까? 토요일 아침, 내가 시어머니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지훈이는 골프웨어로 갈아입고 있었다. 일요일 아침, 밤샘 간병으로 수면 부족에 시달리던 내가 조금만 봐주지 않겠냐고 부탁하자 그는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나도 피곤하다고. 잠 좀 자자. 한 번은 고열이 난 시어머니 곁에서 거의 자지 못하고 3일째 밤을 맞이한 적이 있었다. 도저히 한계에 달해 나는 지훈이에게 애원했다. 오늘 밤만이라도 좋으니까 나랑 교대해주면 안 될까?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다. 나 내일도 출근해야 하는데 당신은 낮에 조금이라도 누울 수 있잖아. 그 말을 나는 7년 동안 단 한 번도 잊을 수 없었다. 옆방에서 그 대화를 시어머니는 듣고 계셨다. 다음 날 아침, 내가 시어머니의 얼굴을 닦아드리고 있을 때 어머님은 가냘픈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수연아, 미안하다. 어머님이 사과하실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대답하자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쓰러지시기 전에 시어머니는 결코 다정한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요리간이 싱겁다느니, 청소하는 게 엉성하다느니, 명절에는 며느리의 도리를 입이 닳도록 말씀하시곤 했다. 하지만 병에 걸리고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후 시어머니는 변하셨다. 남에게 의지해 살아가는 것의 괴로움과 진심으로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뼈저리게 알게 되셨던 것 같다. 지훈이의 외도를 눈치챈 건 정말 사소한 계기였다. 그의 셔츠에 밴 낯선 향수 냄새, 휴일 출장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나가는 횟수가 늘어난 것, 그리고 그날 빨래를 하려고 정장 주머니를 뒤지던 손이 찾아낸 한 장의 호텔 영수증. 상대방 이름은 윤유진, 43세. 거래처 여성이라는 건 나중에 알았다. 따져 묻는 나에게 지훈이는 말했다. 말 안 해도 알잖아. 우리 사이는 몇 년 전부터 싸늘하게 식어 있었어. 나는 그날 밤 울지 않았다. 울 겨를이 없었다. 지훈이와의 대화를 마쳤을 때 벽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취침 전 약 시간이었다. 약과 물을 준비하고 체온과 혈압을 재고 간병 일지에 기록한다. 남편의 배신보다 눈앞의 간병 일정이 우선시된다. 그것이 내 7년이었다. 그리고 지금 지훈이는 내게 이혼 후에도 간병을 계속하라고 말하고 있다. 나는 문득 의문이 들었다. 유진이라는 그 사람과는 결혼할 생각이야? 내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온 것에 지훈이는 잠시 얼굴을 굳혔지만 곧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그래, 그럴 생각이야. 그 사람은 어머님 간병을 해준대? 지훈이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안 해. 그 너무나도 당당한 대답에 나는 나도 모르게 헛웃음을 흘렸다. 그럼 대체 누가 해? 그래서 말했잖아. 너한테 지금까지 하던 대로 부탁한다고. 나는 그날 분명하게 이혼을 결심했다. 이 남자 안에서 나는 더 이상 인간조차 아니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단 하나, 시어머니 최명희 여사님이었다. 만약 내가 이 집을 나가면 이분은 어떻게 되는 걸까? 지훈이와의 이야기가 일단락되고 그가 자기 방으로 들어간 후 나는 조용히 일어섰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잠든 방의 방문에 살며시 손을 얹었다. 만약 방금 전에 대화를 들으셨다면 그렇게 생각하니 가슴이 조여오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를 상처 입히고 싶지 않다. 하지만 이젠 한계였다. 나는 천천히 방문을 열었다. 방에 들어가니 시어머니는 눈을 뜨고 계셨다. 어둠에 익숙해진 눈이 조용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님, 잠이 안 오세요? 말을 건네자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거짓말을 하며 평소와 다름없는 척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다. 내가 침대 곁으로 다가가도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저 지그시 나를 바라보고만 계셨다. 그 침묵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알 수 없어. 나는 우두커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저기 지훈 씨와는 이혼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내가 이 집을 나감으로써
어머님을 혼자 남겨두게 되는 것에 대한 죄송함의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그때였다. 시어머니가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다 들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지훈이와의 이야기 전부. 역시 가장 듣지 않았으면 했던 사람에게 그 무자비한 대화를 전부 들키고 말았던 것이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그저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여야 할까? 내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말을 이으셨다. 수연아, 이혼해라. 그 말은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하지만 어머님은 내가 그렇게 말하려 하자 시어머니는 단호한 어조로 말을 자르셨다. 하지만은 무슨, 움직일 수 있는 왼손으로 침대 시트를 강하게 움켜쥐고 계셨다. 나를 핑계로 네가 이곳에 남을 필요는 어디에도 없어. 그 애의 이기심 때문에 네 인생을 더 이상 희생할 필요는 없는 거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 눈에서 지금까지 참고 있던 것들이 단번에 터져나왔다. 지훈이에게 외도를 추궁했을 때도, 이혼 후에도, 간병을 계속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흐르지 않았던 눈물이 지금은 멈추지 않았다. 7년 동안 단 한 번도 약한 소리를 하지 않았다. 괜찮아요라며 웃는 얼굴로 버텨왔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실이 툭 하고 끊어져 버린 것이다. 쭈그려 앉아 소리를 죽여오는 내 머리 위로 시어머니가 필사적으로 왼손을 뻗는 것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 따뜻한 손이 내 손에 살며시 닿았다. 힘없이 떨리는 손이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어떤 말보다도 깊이 내 마음에 스며들었다. 수연아. 시어머니가 다시 한번 내 이름을 부르셨다. 나는 간병을 받는 입장이지만 내 인생을 어떻게 살지 결정할 권리 따위는 가지고 있지 않아. 예전에 시어머니가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다. 나 때문에 네 인생까지 얽매이게 할 필요는 없단다. 그때 나는 아직 웃으며 괜찮아요 라고 대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 말을 돌려드릴 수가 없었다. 그날 밤 우리는 둘이서 조용히 울었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관계를 넘어 한 여성과 또 다른 여성이 서로의 인생을 생각하며 흘리는 따뜻한 눈물이었다. 다음 주 나는 행동을 개시했다. 감정만으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지훈이의 뜻대로 휘둘릴 생각은 없었다. 먼저 전문가와 상담하기로 했다. 이혼 자체에 대해서는 시청의 무료 법률 상담을 예약했다. 재산 분할, 위자료, 연금 분할, 26년이라는 부부 생활로 일군 재산에 대해 제대로 알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상담이 있었다. 나는 7년 동안 쭉 시어머니의 간병 계획을 함께 세워준 케어 매니저 김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다. 김 선생님은 58세의 베테랑으로 언제나 냉정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었다. 커피숍에서 만날 약속을 잡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김 선생님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지훈이와 시어머니 그리고 나라는 가족이라는 닫힌 세계 안에서 문제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지원과 계획 속에 이 문제를 위치시킨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며칠 후 나는 김 선생님과 마주 앉았다.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말을 꺼냈다. 선생님, 저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잠시 말없이 내 눈을 바라보았다. 책망하는 기색은 없었다. 놀라는 것 같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내 말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았다. 이윽고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물었다. 그 일, 명의 어르신도 알고 계신가요? 네, 어머님과도 이야기 나눴습니다. 내가 그렇게 대답하자 김 선생님은 처음으로 표정을 조금 풀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일을 생각해보죠. 수연 씨가 혼자서 전부 짊어질 필요는 없어요. 그 말에 나는 또 울컥하는 것을 꾹 참았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었다. 식탁 위에는
아직 손대지 않은 커피잔 2개가 놓여 있었다. 내 7년간의 간병이 끝나는 것일까? 아니면 새로운 형태로 시작되는 것일까? 그것은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며칠 후 나와 김 선생님은 시어머니 최명희 여사님이 계신 방을 찾았다. 3자 면담. 앞으로의 일을 결정하기 위한 정말 중요한 대화다. 김 선생님은 휠체어에 앉은 시어머니의 눈높이에 맞춰 상체를 숙이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어르신, 수연 씨에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일, 어르신 본인의 마음을 먼저 들려주시겠어요? 시어머니는 창밖을 한번 보고 그리고 우리 둘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떨리는 왼손으로 무릎 위에 있는 담요를 꽉 쥐고 계셨다. 이윽고 그녀는 각오를 다진 듯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요양시설로 가고 싶어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눈을 크게 떴다. 어머님, 예전에 몸이 안 좋아 입원했을 때 퇴원 후의 선택지로 요양시설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다. 그때 시어머니는 모르는 곳에서 모르는 사람들과 사는 건 싫다며 눈물을 흘리며 거부하셨다. 그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혼을 결심한 후에도 시어머니가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그 걱정만 하고 있었다. 내 놀라움을 눈치채셨는지 시어머니는 조용히 말을 이으셨다. 그래, 예전에는 싫다고 했었지. 무서웠거든. 내 집에서 떠나는 게. 하지만 수연아, 시어머니는 거기서 한번 말을 끊고 내 눈을 지그시 보셨다. 모르는 곳에 가는 것보다 네가 망가지는 걸 보는 게 나한테는 훨씬 더 무섭단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김 선생님은 시어머니의 말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전문가로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시작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의 마음 잘 알겠습니다. 다만 장기로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당장 찾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단기보호 시설을 이용하면서 어르신에게 맞는 곳을 함께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것은 현실적이고 우리에게도 고마운 제안이었다. 시어머니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러자 김 선생님이 말했다. 이 계획을 진행함에 있어서 아드님인 지훈 씨에게도 당연히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며 김 선생님은 내 앞에서 지훈이의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스피커폰으로 전환된 전화기 너머로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지훈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박지훈입니다. 케어 매니저 김 팀장입니다. 지금 시간 조금 괜찮으신가요? 어머님의 향후 간병 계획에 대해 중요한 상의가 있어서요. 전화기 너머로 지훈이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다. 아, 그건인가요? 자잘한 건 전부 수연이한테 물어보세요. 그 사람한테 맡겨뒀으니까요. 그 말은 마치 남일 같았다. 김 선생님은 침착한 목소리로 계속했다. 수연 씨와는 이혼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혼 후의 가족으로서 지훈 씨에게 부탁드려야 할 이야기입니다만 아직 수연이가 하니까 괜찮아요. 지훈이는 김 선생님의 말을 자르듯 말했다. 아무튼 지금 업무 중이라서요.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다. 뚜뚜거리는 무미건조한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김 선생님은 아무 말 없이 나와 시어머니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도 웅변적으로 지훈이의 무책임함을 말해주고 있었다.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나였다. 죄송합니다. 항상 저런 식이라서. 아니요, 수연 씨가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김 선생님은 그렇게 말하고 수중의 자료로 시선을 떨구었다.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비용이 듭니다. 어르신의 연금으로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겠지만 나는 예전에 시어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라 입을 열었다. 어머님께는 연금 외에도 저축하신 돈이 있을 겁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이 남기신 유산과 본인이 모아두신 돈으로 1억 2천만 원 정도 있다고. 그 금액을 듣고 김 선생님은 조금 안도한 표정이 되었다. 그러나 나는 덧붙일 수밖에 없었다. 다만 그 통장과 도장은 지훈이가 관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훈이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머릿속에 되살아났다. 요양원 같은 데 들어가면 돈이 엄청 깨져. 엄마 모아둔 돈 순식간에 없어진다고. 집에서 모실 수 있을 때까지는 그게 절대적으로 좋은 거야. 나는 그 말이 부모를 생각하는 아들의 다정함일 거라고 믿으려 해왔다. 하지만 지금이라면 안다. 그것은 다정함 따위가 아니었다. 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여셨다. 그 목소리는 몹시 차분했다. 내 돈인데 말이지. 그 한마디는 누군가를 탓하는 격렬한 울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 깊고 흔들림 없는 분노 같은 것이 담겨 있는 것을 나는 분명히 느꼈다. 그것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선택을 아들이 제멋대로 결정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조용한 저항의 시작이었다. 김 선생님이 돌아가고 집안에는 나와 시어머니 둘만 남았다. 무거운 공기가 거실에 떠돌고 있다. 지훈이가 시어머니의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의심이 한번 싹 트고 나자 지워버릴 수가 없었다. 그날 오후 나는 집안 청소를 하고 있었다. 지훈이가 서재로 쓰고 있는 방구석에 먼지를 뒤집어 쓴 낡은 태블릿이 방치되어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벌써 몇 년이나 안 쓴 물건일 텐데 왜 이런 곳에? 손에 드는 순간 문득 호기심이 일었다. 그저 변덕이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충전 케이블을 찾아내어 그 태블릿에 연결해 보았다. 이제 안 켜지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몇 분 후 화면에 불이 켜지고 잠금 화면에 알림이 줄지어 있는 것이 보였다. 그 속에 낯익은 이름이 있었다. 윤유진.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볼 생각은 없었다. 남의 사생활을 훔쳐보는 짓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내 손가락은 화면에 표시된 메시지의 첫 줄을 이미 읽고 있었다. 지훈이가 보낸 메시지였다. 수연이가 엄마를 돌봐줄 테니까 시설비도 안 들어. 이어지는 말에 나는 숨쉬는 것조차 잊었다. 게다가 엄마 모아둔 돈도 그대로 남고 말이야. 움직일 수 없었다. 몸이 마치 얼음물에 담긴 것처럼 차가워져 갔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 내 7년은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은 가족이니까라는 내 각오는 이 남자에게는 그저 시설비를 아끼고 어머니의 저축을 줄이지 않기 위한 편리한 도구에 불과했다는 말인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스크롤해 버렸다. 거기에는 유진의 답장이 있었다. 정말 전처가 간병을 계속해준대? 지훈이의 대답은 자신감에 넘쳐 있었다. 계속할 거야. 걔는 엄마한테 정이 있어서 절대 못 떠나. 수연이는 그런 여자니까. 그런 여자. 그 말이 내 가슴에 깊이 꽂혔다. 나의 책임감도 다정함도 이 사람에게는 그저 이용하기 쉬운 성격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어 유진이 다짐을 받는 듯한 메시지가 이어졌다. 난 절대 간병 같은 거 안 할 거니까 미리 말해두지만 알아. 시킬 생각 없어. 그건 안심해. 나는 조용히 화면을 닫았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시어머니 방에 갔다. 태블릿 일은 이야기해야 할지 망설였다. 아들이 자기 재산을 노리고 며느리의 선의를 이용하고 있었다는 잔혹한 사실을 누워 계신 어머니에게 전해야 하는 건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조용히 물어보셨다. 수연아, 무슨 일 있었니? 그 날카로운 질문에 나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다. 태블릿의 메시지를 그대로 보여드리지는 않았다. 하지만 돈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나는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어머님, 시설에 들어갈 돈 말인데요. 내가 그렇게 말을 꺼내자 시어머니는 내 말을 기다리지 않고 말씀하셨다. 지훈이는 내 돈이 없어지는 게 싫은 거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정말 돈이 없는 걸까? 시어머니가 내게 물으셨다. 그것은 아들을 믿고 싶다는 마지막 희망과 혹시나 하는 의심이 뒤섞인 슬픈 질문이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없는 게 아니에요. 1억 2천만 원 이상 있을 겁니다. 그 대답을 듣자 시어머니는 길고 길게 입을 다무셨다. 천장의 한 곳을 그저 지그시 응시하고 계셨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건지
나로서는 알 수 없었다. 자기 아들에 대한 실망일까? 아니면 자기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슬픔일까? 이윽고 시어머니는 천천히 내 쪽으로 얼굴을 돌리셨다. 그리고 단 한마디 하셨다. 쓸 거다. 내가 반문했다. 시어머니는 한 번 더, 이번에는 더욱 강한 의지를 눈에 담아 반복하셨다. 내 돈은 내 간병을 위해 내가 쓸 거야. 그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차분했지만 어떤 큰 목소리보다도 강하게 그 자리의 공기를 지배했다. 그것은 아들을 향한 결별의 말이자 자기 자신의 존엄을 되찾기 위한 선전포고였다. 다음 날 우리는 다시 김 선생님에게 연락을 취했다. 시어머니 본인이 자신의 저축을 본인의 간병비로 쓰는 것을 명확히 희망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절차를 진행하고 싶다고 전했다. 김 선생님은 신중했다. 알겠습니다. 다만 본인의 재산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절차는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성년 후견제도 등 어르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한번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가족끼리만 진행해버리면 나중에 지훈 씨와 본인의 의사가 아니었다는 등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지당했다. 지훈이가 그렇게 쉽게 통장과 도장을 내어줄 리가 없었다. 엄마는 수연이에게 속아 넘어간 거라고 주장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다. 김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나는 시청의 법률 상담을 예약하고 변호사에게 사정을 설명했다. 변호사는 시어머니의 의사 능력이 뚜렷한 이상 기본적으로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그리고 은행에는 본인이 직접 연락하여 사정을 설명한 뒤 향후 절차에 대해 의논해보라고 조언해 주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왼손으로 전화 수화기를 쥐고 스피커폰으로 전환하여 은행 담당자와 통화하셨다. 몸이 불편해 창구에 갈 수 없다는 것, 아들이 통장을 관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자기 간병비로 스스로 쓰고 싶다는 것, 한마디 한마디 띄엄띄엄 이어지면서도 필사적으로 자신의 언어로 전달하셨다. 은행 측은 사정을 이해하고 후일 담당자가 자택까지 방문하여 본인 확인과 의사 확인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해 주었다. 모든 준비는 조용히, 그러나 착실하게 진행되어 갔다. 단기보호시설 자리도 구해졌고 이용 개시일도 정해졌다. 그와 병행하여 나와 지훈이의 이혼 협의도 진행되고 있었다. 변호사를 선임한 나에게 지훈이는 유난 떨지 말라며 불만을 토로했지만 재산 분할에 대해 내가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위자료 청구도 생각했지만 나는 그것을 택하지 않았다. 돈으로 그의 배신을 청산하기보다 하루라도 빨리 이 집과 그의 존재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었다. 그리고 이혼 서류를 제출하는 날이 왔다. 구청 창구에서 어이없을 정도로 우리의 26년은 끝을 고했다. 나는 박수연에서 이수연으로 돌아왔다. 이제 이 집 사람도 아니고 최명희 여사님의 며느리도 아니다. 그런데도 집에 돌아오자 지훈이는 당연하다는 듯이 내게 말했다. 어머니 일 내일부터도 잘 부탁해.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어이, 듣고 있어. 전 남편이 된 남자가 초조한 듯 목소리를 높였다. 듣고 있어. 조용히 그렇게 대꾸하자. 그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잘 부탁한다. 나는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훈이는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간병을 계속할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듯 했다. 그의 그런 착각이 머지않아 그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게 될 거라는 사실을 이때의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혼은 성립되었다. 하지만 나는 며칠 동안만 그 집에 남기로 했다. 시어머니가 단기 보호시설로 옮기기로 한 날이 이혼 성립 3일 후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지훈이를 위해서가 아니다. 7년 동안 내가 돌봐온 명의 어르신을 안전하게 다음 환경으로 보내드릴 때까지 그것이 내가 스스로에게 부과한 마지막 책임이었다. 지훈이는 이혼 후에도 집에 남아 시어머니를 돌보는 나를 보며
자기 생각이 맞았다고 확신한 듯 했다. 그가 그 상황을 유진이에게 메시지로 전했다는 것을 나는 나중에 알게 된다. 역시 수연이는 집에 남을 모양이야. 엄마 일은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정말 괜찮아. 절대 괜찮아. 걔는 엄마를 못 버리니까. 단기 보호 시설로 옮기는 날 아침이 밝았다. 지훈이는 그날 유진이와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었던 것 같다. 새 정장을 빼입고 몹시 기분 좋은 모습으로 외출하기 전에는 내게 말을 걸었다. 미안한데 오늘은 기념일이라 늦을 거니까 엄마 저녁 식사 좀 부탁할게. 기념일, 나와의 이혼이 성립된 지 불과 3일 후의 말이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전 남편은 내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는지 콧노래를 부르며 집을 나섰다. 그와 유진이가 새로운 부부로서 구청 앞에서 사진을 찍고 호텔에서 축배를 들고 있을 바로 그 시간, 우리 집에서는 또 다른 조용한 출발의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다. 지훈이가 나가고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초인종이 울렸다. 김 선생님과 방문 간호사인 박 선생님이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단기 보호시설의 로고가 밝힌 픽업 차량이 조용히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수연 씨. 준비 다 되셨나요? 김 선생님의 온화한 목소리에 나는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방 안에서는 마지막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우리가 며칠 전 함께 고른 평소보다 조금 더 외출복에 가까운 블라우스를 입고 휠체어에 앉아 계셨다. 짐은 단출했다. 며칠치의 갈아입을 옷과 평소 드시던 약, 요양보험증이나 진찰권 등 중요한 서류, 그리고 시어머니가 기어코 가져가고 싶다고 하셨던 사진 한 장, 젊은 시절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다정하게 미소 짓고 있는 작은 사진뿐이었다. 빠뜨린 물건은 없으세요? 내가 말을 건네자 시어머니는 가냘픈 목소리로 딱 하나라고 하셨다. 뭔데요? 그렇게 묻는 내게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움직이는 왼손을 살며시 뻗어 내 손을 잡으셨다. 그 손은 평소보다 조금 더 차갑고 잘게 떨리고 있었다. 수연아, 시어머니가 내 이름을 부르셨다. 7년 동안 정말 고마웠다. 그 말씀에 참고 있던 눈물샘이 또 느슨해져 버렸다. 아니에요. 그런 이제는 말이다. 시어머니는 내 말을 자르듯 이으셨다. 나 때문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 아침에 일어나렴. 나는 더 이상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저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시설 직원분이 능숙한 솜씨로 휠체어 브레이크를 확인하고 경사로를 설치해 차로 시어머니를 모셨다. 김 선생님도 동승하여 함께 차에 올랐다. 나는 현관 앞에 서서 그 모습을 그저 묵묵히 배웅하고 있었다. 차창 너머로 시어머니가 왼손을 들어 작게 흔드시는 것이 보였다. 나도 손을 흔들었다. 고맙다는 말과도 안녕이라는 말과도 다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벅차올랐다. 차는 조용히 모퉁이를 돌아 이윽고 보이지 않게 되었다. 집에 돌아오니 그곳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정적이 있었다. 7년 동안 늘 누군가의 인기척과 호출벨의 전자음, 간병용품의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던 공간, 그 모든 것이 사라져 있었다. 오후에는 간병 침대 대여 업체가 와서 커다란 침대를 실어갔다. 휠체어는 시설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픽업 차량이 가져가 주었다. 방구석에 놓여있던 방수 시트 재고나 체위 변경용 쿠션도 전부 김 선생님 일행이 다음 장소로 옮길 채비를 갖추어 주었다. 방 한가운데에 덩그러니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생겨났다. 바닥에는 7년 동안 간병 침대가 놓여있던 자리를 보여주듯 네모난 자국만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내 짐은 놀라울 정도로 적었다. 종이 상자로 고자고개. 26년이라는 세월은 대체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 옷과 책 몇 권, 낡은 앨범과 격리일을 하던 시절의 자료가 조금. 그게 전부였다. 이삿짐 센터 트럭이 와서 그 작은 짐들을 실어가는 것을 나는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나는 이 집의 열쇠 하나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그 옆에 7년 동안 내가 매일 써왔던 간병 연락장 중에서 가장 최근의 한 권을 복사해 두었다. 시간대별 체온, 혈압, 먹은 약, 식사량, 배변 상태, 통원 기록이나 요양보호사님이 남긴 전달사항. 지훈이가 단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 없던 어머니의 7년간의 기록. 그 모든 것을 두고 갈 생각은 없었지만 이 사실만큼은 그도 알아두었으면 했다. 그리고 또 하나, 하얀 봉투를 그 옆에 두었다. 겉면에는 떨리는 글씨로 지훈이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그것은 시어머니가 이날을 위해 며칠이나 걸려 불편한 왼손으로 써내려간 편지였다. 절대 안을 열어보면 안 된다.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셨기에 나는 그 약속을 지켰다. 내용은 모른다. 하지만 거기에 시어머니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만은 알고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번 텅 빈 집안을 둘러보았다. 이제 이곳에는 내 자리도 역할도 없다. 안녕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문을 닫고 문이 잠기는 소리를 들었. 그리고 나는 2번 다시 뒤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나섰다. 다음 날 오후 늦게 지훈이와 유진이는 기분 좋게 집 문을 열었다. 유진이의 손에는 화사한 꽃다발이, 지훈이의 손에는 축하 와인이 들려 있었다. 두 사람은 법적으로 정식 부부가 된 것이다. 어머님, 우리 보고 놀라시려나? 유진이가 조금 불안한 듯 묻는다. 뭐 그렇겠지. 그래도 수연이가 잘 설명해 뒀을 거야. 지훈이는 자신만만하게 웃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전처가 새 아내를 위해 시어머니와의 사이를 중재해 주는 것조차 당연한 각본이었다. 열쇠를 열고 현관에 들어섰다. 하지만 집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아무도 없나? 유진이의 물음에 지훈이는 수연아 하고 거실을 향해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다. 신발장을 봐도 늘 그곳에 있어야 할 내 낡은 운동화가 사라져 있었다. 장 보러라도 간 건가? 지훈이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거실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어제까지 방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던 간병 침대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바닥에는 그 존재를 증명하듯 네모난 자국만이 남아있다. 휠체어도, 이동식 변기도, 벽 쪽에 쌓여있던 간병 용품 재고도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있어야 할 두 사람이 어디에도 없었다. 어머니가 없다. 수연이가 없다. 뭐야 이게. 지훈이는 망연자실하게 중얼거리며 주방으로 향했다. 냉장고를 열어보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다. 평소라면 며칠 동안 식사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둔 반찬통이 늘어서 있어야 할 텐데 가스레인지 위에는 냄비 하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 비정상적인 광경에 유진이의 얼굴빛이 변했다. 저기 지훈씨, 어머님은 어디 가신 거야? 지훈이는 허둥지둥 스마트폰을 꺼내 내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신호음만 공허하게 울릴 뿐 내가 전화를 받는 일은 없었다. 당연하다. 더 이상 전 남편의 연락을 받을 의무 따위 내게는 어디에도 없으니까. 그때 거실 식탁 위에 놓인 몇 가지 물건을 유진이가 발견했다. 지훈씨, 이거. 그곳에 있던 것은 열쇠 하나와 간병 연락장 복사본, 그리고 어머니의 필적으로 지훈이에게라고 쓰인 하얀 봉투였다. 지훈이는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낚아채듯 집어들고 난폭하게 뜯었다. 안에서 나온 편지지에는 낯익은, 하지만 평소보다 훨씬 힘이 들어간 어머니의 글씨가 적혀 있었다. 지훈이에게. 나는 내 의지로 단기 보호시설로 옮겼다. 수연이가 억지로 데려간 게 아니야. 지훈이는 눈을 부릅뜬 채 다음 문장을 쫓았다. 케어 매니저 김 선생님과 몇 번이나 상의해서 내가 스스로 결정한 거란다. 옆에서 유진이도 그 편지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앞으로는 내 연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저축을 전부 내 간병을 위해 쓸 거다. 지훈이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편지 마지막에는 그 전의 글씨보다 한층 크고 잉크가 번질 정도로 힘주어 쓴 한 문장이 있었다. 수연이를 더 이상 네 무료 간병인으로 만들지 마라.
집안을 무거운 침묵이 지배했다. 유진이가 천천히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눈으로 새 남편의 얼굴을 보았다. 이게 무슨 뜻이야? 지훈 씨가 어머님이 마음대로 변명을 하려던 바로 그때였다. 지훈이의 스마트폰이 다시 울려 퍼졌다. 화면에는 김 팀장 케어 매니저이라는 글자가 표시되어 있다. 지훈이는 조심스레 통화 버튼을 눌렀다. 박지훈 씨, 앞으로 명의 어르신의 긴급 연락처는 아드님이신 지훈 씨의 휴대전화 번호로 등록해도 될까요? 김 선생님의 사무적이고 단호한 목소리가 울렸다. 지훈이는 무심코 물어보고 말았다. 저기 수연이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전화기 너머로 김 선생님이 잠시 뜸을 들이는 것이 느껴졌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또렷하게 고했다. 이수연 씨는 이미 선생님과 이혼하셨습니다. 그러니 향후 가족으로서의 대응을 저희 측에서 부탁드릴 입장이 아닙니다. 김 선생님의 말은 지훈이에게 사형 선고처럼 들렸음에 틀림없다. 향후 가족으로서의 대응을 부탁드릴 입장이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그가 구축해온 이혼에도 간병은 전처에게라는 안일한 계획을 송두리째 파괴한 것이다. 지훈이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김 선생님은 사무적으로 이었다. 퇴소 문제에 관해서는 다음 주에라도 한번 향후 간병 계획에 대해 지훈 씨와 직접 면담할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제가요? 네. 김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당연한 것 아니냐는 울림이 담겨 있었다. 일이 좀 바빠서. 꼴사나운 변명을 하는 지훈이에게 김 선생님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편하신 일정으로 조정해 드릴 테니 후보 날짜를 몇 개 메일로 알려주십시오. 그럼 이만 끊겠습니다. 반박할 틈도 없이 전화는 끊겼다. 지훈이가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가운데 등 뒤에서 유진이의 차가운 목소리가 날아왔다. 꽃다발을 안은 채 그녀는 팔짱을 끼고 우뚝 서서 지훈이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 얼굴은 조금 전까지 신혼의 기쁨에 넘치던 표정과는 완전히 딴 사람 같았다. 저기 수연 씨가 간병을 계속하기로 했다는 얘기 아니었어? 아니, 계속한다고 확실히 말하진 않았지만 유진이의 목소리 톤이 한 단계 낮아진다. 지훈이는 허둥지둥 덧붙였다. 그치만 당연하잖아. 7년이나 했었으니까. 이혼했다고 갑자기 내팽개치는 건 보통 안 하잖아. 그 한마디가 유진이의 마음속 마지막 끈을 툭 하고 끊어버렸다. 당연해. 그녀는 마치 더러운 것을 보듯 지훈이를 보았다. 이혼했는데, 남남이 됐는데 간병을 계속하는 게 당연하다고? 유진이는 결혼 전에 지훈이에게 분명하게 못을 박았었다.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지만 당신 어머니 간병을 하려고 결혼하는 건 아니야. 그리고 지훈이는 이렇게 대답했었다. 괜찮아. 걱정 마. 간병은 수연이가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할 거니까 당신한테는 절대 부담 안 줄게.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유진이는 이 결혼을 결심한 것이다. 전처라는 무료이고 편리한 가정부, 겸간병인이 있다는 최고의 조건. 하지만 지금 그 전제가 모두 무너져 내렸다. 전처는 없다. 간병을 당연하다는 듯이 맡아줄 사람은 이 집에서 사라졌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그 당연한 책임을 떠맡게 될 사람은 누구인가? 유진이가 아니더라도 그 답은 뻔했다. 그녀는 들고 있던 꽃다발을 마치 오물이라도 버리듯 바닥에 휙 내동댕이 쳤다. 내가 처음에 말했지? 지훈이는 입을 다물고 있다. 난 간병 같은 거 안 한다고. 알아. 그럼 앞으로 누가 할 건데? 그것은 예전에 내가 지훈이에게 던졌던 것과 똑같은 질문이었다. 그리고 지훈이는 그때와 마찬가지로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다. 그것이 그들의 신혼 첫날 밤의 시작이었다. 호화로운 저녁 식사도 달콤한 대화도 없었다. 집안에는 텅 빈 냉장고와 바닥에 흩어진 꽃집, 그리고 해결 불가능한 문제만이 무겁게 가로놓여 있었다. 다음 주 지훈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 간병에 관한 공식적인 면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케어 매니저 김 선생님은 지훈이 앞에 두꺼운 파일 뭉치를 내려놓았다.
이것이 명의 어르신의 지난 7년간의 간병 서비스 계획서와 모니터링 기록입니다. 그곳에는 방문 간호지시서,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내용, 주야간 보호센터 데이 서비스, 이용 현황, 복지용구 대여 계약서, 그리고 그에 드는 비용 명세가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다. 이렇게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겁니까? 지훈이의 입에서 놀라운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네. 하지만 이런 공적인 서비스가 개입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기록에 남지 않는 일상의 대부분은 수연 씨가 혼자서 도맡아 하셨습니다. 한밤중에 체위 변경, 갑작스러운 발열 시 대응, 정기적인 통원 동행, 그런 기록의 행간에 묻힌 무수한 시간들이 모두 수연 씨의 어깨에 짓눌려 있었던 겁니다. 지훈이는 그 사실을 몰랐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편이 맞다. 김 선생님은 과거의 면담 기록 중에서 서류 한 장을 빼내어 지훈이 앞에 놓았다. 그곳에는 시설 입소를 검토했을 당시에 가족의 의향이 적혀 있었다.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희망하지 않음. 가능한 한 재택 간병을 계속하고 싶음. 그 답변자로서 분명하게 장남 박지훈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지훈이는 그 글자에서 눈을 피하듯 고개를 숙였다. 자신의 과거 발언이 지금 무거운 족쇄가 되어 자신을 올가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며칠 후 지훈이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어머니가 계신 단기 보호시설을 찾았다. 유리로 된 밝은 공용 공간 안쪽 1인실 침대 위에서 어머니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다. 집에서 모실 때보다 왠지 표정이 평온해 보이는 건 기분 탓일까? 엄마. 지훈이가 말을 건네자 어머니는 천천히 아들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그 눈은 책망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저 고요했다. 왔니? 왜 이런 멋대로인 짓을 한 거야? 나한테 한마디 상이라도 할 수 있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의 평온했던 표정이 싹 변했다. 멋대로가 아니야. 이 목소리에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강인함이 담겨 있다. 이건 내 간병 문제다. 내가 결정한 일이야. 지훈이는 그래도 납득할 수 없었다. 수연이가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불어넣은 거지? 그 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물고 늘어지는 아들을 어머니는 강한 시선으로 제지했다. 수연이는 말이다. 이제 네 아내도 이박씨 집안의 며느리도 아니야. 그런데도 7년 동안 불평 한마디 없이 움직이지도 못하는 내 시중을 들어주었다. 그런 애한테 너는 또 무슨 짓을 시키려 했던 거냐? 그 물음에 지훈이는 말문이 막혔다.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너 유진이라는 사람과 결혼했다지? 축하한다. 축하의 말이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아무런 따뜻함도 느껴지지 않았다. 새 아내와 새 생활을 시작하겠다는 거라면 좋은 일이다. 하지만 그렇다면 전철을 언제까지나 이 집에 묶어두려는 짓은 그만둬라.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지훈이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그저 고개를 푹 숙일 수밖에 없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지훈이는 가장 신경 쓰이던 것을 입에 올렸다. 돈 이야기였다. 엄마, 시설 돈은 어쩔 건데? 엄마 저축도 2억 원 이상 있었다면서. 그래, 내가 낼 거다. 어머니는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하지만 그렇게 써버리면 엄마 돈이 내 돈이야. 그 한마디가 지훈이의 말을 막았다. 어머니는 똑바로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한테 재산을 남겨주려고 수연이를 무보수로 계속 일하게 만드는 짓, 난 하고 싶지 않다. 그럴 생각으로 그럼 왜 넌 그토록 시설에 들어가는 걸 반대했니? 지훈이는 대답을 궁리했다. 부모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였다고는 왠지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다. 자신의 본심을 어머니에게 간파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쐐기를 박듯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유진이한테 수연이가 간병을 해주면 내 저축도 남는다고 그렇게 말했다지? 지훈이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어떻게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지? 수연이한테 들은 게 아니란다. 어머니는 아들의 동요를 꿰뚫어보듯 말했다. 나도 봤어.
네가 집에 놔두고 갔던 그 낡은 태블릿을 말이야. 그렇다. 어머니는 내가 방을 나간 뒤 스스로 그 메시지를 확인했던 것이다. 한심하구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내가 이런 몸이 된 것보다도 내 아들이 며느리의 7년이라는 시간을 그저 돈으로 환산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니 정말 한심했다. 지훈이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어머니의 차분하지만 너무나도 무거운 그 말씀 앞에 그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다. 한편 그 무렵 나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고 있었다. 지훈이와 살던 집에서 전철로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작은 아파트. 방 2개짜리 평범한 집이다. 넓지는 않지만 이곳에는 내 허락 없이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 내가 이 방의 유일한 주인이었다. 간병용 특수 침대가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고 조금 단단한 매트리스가 깔린 침대. 첫날 밤 나는 밤 11시에는 이미 그 침대에 누워 있었다. 피로가 쌓여 있었던 탓인지 곧바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한밤중에 문득 잠에서 깼다. 시계의 디지털 숫자는 새벽 2시 13분을 가리키고 있다. 몸이 멋대로 반응한 것이다. 7년 동안 매일 밤 이 시간에 알람을 맞추고 어머니의 체위를 바꿔드렸기 때문이다. 귓가에서 누군가 수연아 하고 가냘픈 목소리로 나를 부른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화들짝 놀라 침대에서 일어나려던 그때 나는 깨달았다. 방은 쥐 죽은 듯 고요하다. 호출 벨소리도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는다. 약을 준비할 필요도 없다. 한밤중에 화장실 수발을 들 필요도 이제 없는 것이다. 나는 침대 끝에 걸터 앉은 채 잠시 움직일 수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다. 슬퍼서만은 아니었다. 외로워서도 아니었다. 7년이라는 세월이 내 몸속 깊은 곳까지 간병이라는 습관을 새겨놓고 있었다. 그 사실이 우습기도 하고 그리고 어쩔 도리 없이 서글펐다. 아침 7시에 눈이 떠졌다. 누군가가 깨워서가 아니라 내가 맞춰둔 알람 소리에 일어난다는 게 몹시 신선했다. 아침 식사는 토스트와 커피뿐. 누군가를 위해 식재료를 잘게 다지고 걸쭉하게 끓일 필요는 없다. 식후에 줄지어 노인 약을 시간 맞춰 먹일 수고도 없다. 너무나도 시간이 남아 돌았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거실에서 멍하니 보냈다. 7년 동안 나만을 위해 쓰는 아침 시간 따위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이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는 나도 모르게 혼자 웃어버렸다. 그날 오후 나는 예전에 다녔던 무역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격리부에서 함께 일했던 옛 동료 지은 씨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이수연입니다만. 네, 격리부 이수연 씨인가요? 네, 수연 언니? 전화기 너머로 지은 씨가 숨을 삼키는 것이 느껴졌다.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갑작스러운 전화에 놀라면서도 지은 씨는 나를 반가워해 주었다. 이혼한 일, 지금은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짧게 이야기하자 그녀는 뭐 도와줄 일은 없냐며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다. 혹시 가능하다면 다시 조금이라도 일하게 해줄 수 없을까 해서. 물론이지. 7년의 공백이 있다. 갑자기 풀타임으로 일하는 건 무리일 테고 컴퓨터 시스템도 완전히 바뀌어 있을 게 틀림없다. 일주일에 이틀이나 사흘 보조적인 업무라도 상관없어. 그렇게 말하자 지은 씨는 부장님께 여쭤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며칠 후 그녀에게서 회신이 왔다. 우선 주 3일 파트타임으로 격리 보조 업무부터 시작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이었다. 고마웠다.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기뻤다. 7년 만에 쓴 이력서에는 경력란에 뻥 뚫린 7년이라는 공백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공백을 그저 버려진 시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 7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 그렇게 믿고 싶었다. 책상 서랍에서 낡은 계산기를 꺼낸다. 내 손가락에 익숙한 도구.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나는 새 노트의 첫 페이지에 오늘의 날짜를 적어 넣었다. 새 생활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주 3일 격리,
일을 하러 가는 날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나를 현실 사회로 되돌려 놓아주었다. 처음에는 새로운 회계 프로그램 조작에 당황해서 어린 동료들에게 묻기만 했었다. 하지만 숫자를 다루는 감각은 7년의 공백이 있어도 무뎌지지 않았다. 월말 전표 더미를 앞에 두고 계산기를 두드리며 합계 금액이 딱 맞아 떨어졌을 때의 그 작은 달성감. 잊고 있던 감각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것이 순수하게 기뻤다. 한편 지훈이의 주말은 나와는 전혀 다른 것이 되어 있었다. 유진이와의 신혼생활은 그가 꿈꾸던 달콤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간병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유진이는 그 말대로 어머니 일에는 일절 관여하려 하지 않았다. 당연하다. 그녀는 그렇게 약속받고 결혼한 것이니까. 그 결과 지금까지 나 혼자 도맡아 하던 모든 역할이 지훈이의 어깨 위로 쏟아지게 되었다. 주말이 되면 그는 혼자서 어머니가 계신 시설로 면회를 가야 했다. 갈아입을 옷과 세탁물을 전해주고 필요한 일용품을 사다 나르고 시설 직원과 어머니의 최근 상태에 대해 상의해야 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병원 진료가 있는 날에는 반차를 내고 동행해야 했고 산더미 같은 서류에 사인을 하고 장기 요양보험 갱신 절차를 위해 구청에도 발걸음을 해야 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모든 것을 자잘한 건 수연이한테 물어봐라는 한마디로 끝냈었다. 그 수연이는 이제 없다. 그는 처음으로 간병이라는 것이 단순한 수발만이 아니라는 것, 번잡하고 끝없는 절차의 연속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어느 토요일 아침 지훈이는 유진이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저기 유진아, 오늘 시설 면담 좀 같이 가줄 수 없을까? 화장을 하고 있던 유진이는 거울 너머로 차가운 시선을 남편에게 향했다. 뭘 위해서? 아니, 일단 당신도 이제 가족이 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유진이는 손에 쥐고 있던 립스틱을 탁하고 화장대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지훈이 쪽으로 돌아보았다. 그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가족이니까라는 그 말, 수연 씨한테도 똑같이 써먹었겠네? 지훈이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꺼내드는 가족이라는 말이 듣는 상대방에게는 책임과 의무를 강요하는 저주의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두 사람의 관계가 당장 깨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간병이라는 보고도 못 본 척할 수 없는 현실이 두 사람 사이에 작지만 결코 메울 수 없는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가사분담, 생활비, 그리고 지훈이 어머니를 둘러싼 책임.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지훈이는 무의식 중에 내뱉고 만다. 아내니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유진이의 표정이 얼어붙고 마음이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지훈이는 아직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수연이라는 편리한 아내 대신에 유진이라는 새로운 아내를 앉혔을 뿐이었다. 그 자리에 앉은 사람에게도 감정과 의지가, 그리고 지켜져야 할 약속이 있다는 것을 그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 무렵 나는 시어머니의 새로운 입소처가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김 선생님에게서 받았다. 단기 보호시설을 거친 후 몇 군데 시설을 견학하고 어머님 본인의 희망도 들어보고 결정한 소규모 간병 지원 유료 노인 홈이었다. 나는 딱 한 번 그 시설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이제 전 며느리인 내게 면회를 갈 의무는 없다. 하지만 그저 뵙고 싶었다. 7년 동안 매일 얼굴을 마주해온 그분을. 시어머니가 새로 살게 된 시설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주택가에 있었다. 호화로운 입구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손길이 잘 닿은 작은 정원이 있고 햇볕이 잘 드는 거실에서는 즐거워 보이는 입소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1인실을 찾으니 시어머니는 침대 위에서 상체를 일으키고 창밖을 내다보고 계셨다. 나를 알아차리시고는 놀란 듯 눈을 조금 크게 뜨시더니 부드럽게 웃으셨다. 어머, 수연아, 잘 왔다. 그 표정은 집에서 간병해 드릴 때보다 훨씬 평온해 보였다.
건강은 좀 어떠세요? 내가 그렇게 묻자 시어머니는 우스운 듯이 웃으셨다. 누워만 지내는 노인네한테 건강이 어디 있겠니? 그 농담에 나도 덩달아 웃어버렸다. 나중에 시설 직원분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이곳에서는 전문 물리치료사가 매일 재활치료를 해주기 때문에 예전보다 조금 더 길고 안정적으로 앉아 계실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그것은 기적 같은 회복은 아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케어가 매일 계속된 것의 확실한 성과였다. 나는 가장 묻고 싶었던 것을 여쭈었다. 이곳에서의 생활은 어떠세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하신 뒤 조용히 대답하셨다. 나쁘지 않아.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다. 한밤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버튼을 누르면 누군가가 반드시 와주거든. 그 말씀에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7년 동안 그 누군가는 나 혼자였다. 내가 잠들어버리면 고열이 나도 기침이 나도 목이 말라도 시어머니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다. 그 불안과 고독을 나는 진정한 의미로 이해해주지 못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 수연아, 시어머니가 내 얼굴을 물끄러미 보며 말씀하셨다. 너는 잠은 잘 자고 있니? 그 물음에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아직 밤에 정해진 시간에 잠이 깨버려요. 습관이란 건 참 무섭구나.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웃으셨다. 하지만 머지않아 아침까지 푹 잘 수 있는 날이 분명 올 거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평온한 시간을 보냈다. 돌아갈 때 시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불쑥 물으셨다. 수연아, 지훈이랑 이혼하길 잘했니? 나는 잠시 생각했다. 증오나 분노는 이미 옅어져 있었다. 그저 조용한 사실만이 마음속에 남아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이혼한 것 자체가 좋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을 이었다.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앞으로의 인생을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제게는 무엇보다 좋았다고 생각해요. 내 대답을 듣고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그저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 눈에는 희미하게 눈물이 맺혀 있는 것처럼 보였다. 시설에서 돌아오는 길, 내 스마트폰이 울렸다. 표시된 것은 지훈이의 이름이었다. 이혼하고 나서 처음 온 연락이었다. 나는 그 신호음을 그저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이윽고 소리가 멈추더니 곧바로 메시지가 도착했다. 엄마 일로 급히 물어볼 게 있어. 나는 아주 잠시 망설인 뒤 한마디만 답장을 보냈다. 담당이신 김케어 매니저님께 연락하세요. 그 이상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이제 내게 대답할 의무는 없다. 그 선을 여기서 흐지부지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강하게 다짐했다. 지훈이에게서 온 연락은 그 후로도 몇 번 더 이어졌다. 예전에 먹던 약 때문에 확인할 게 있어. 그 메시지에는 시설 간호사나 다니시던 약국에 문의하세요 라고만 답장을 보냈다. 엄마가 요새 입맛이 조금 없으신 것 같은데. 이 메시지에는 아예 답장을 하지 않았다. 나는 당신들 가족의 간병정보센터가 아니다. 그 사실을 그 자신이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처음에는 초조해하며 몇 번이나 집요하게 전화를 걸어오던 지훈이도 나의 철저한 무시 앞에 이윽고 단념한 듯했다. 그는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이해하기 시작했다. 수연이라는 전처는 더 이상 자기가 편할 때 언제든 불러낼 수 있는 편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자기 어머니 일은 앞으로 자기가 책임지고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그러고 나서 지훈이와 유진이가 별거를 결정하기까지 채 1년도 걸리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은 옛 동료 지은 씨를 통해서였다. 직접적인 원인은 시어머니의 간병 문제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돈 씀씀이, 가사분담, 일에 대한 사고방식. 애초에 물과 기름이었던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것은 불륜이라는 비일상의 자극뿐이었으리라. 그 자극이 결혼이라는 일상으로 바뀌었을 때 서로의 사소한 차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커다란 골로 변해갔다. 훗날 공통의 지인에게 유진이는 이렇게 털어놓았다고 한다.
수연 씨가 왜 그 사람이랑 이혼했는지 결혼해보니까 아주 조금은 알 것 같아. 그 이야기를 듣고도 내 마음은 신기할 정도로 평온했다. 유진이는 적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다. 그저 박지훈이라는 인간을 선택했고 그 선택의 결과를 스스로 떠안은 한 명의 여성. 그뿐인 일이었다. 내 생활은 평온하게 계속되고 있었다. 일에도 익숙해져 주 3일 근무로는 아쉽다고 느낄 정도가 되어 있었다. 새로운 회계 프로그램, 조작 매뉴얼을 꼼꼼히 읽고 어린 동료들과도 조금씩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쉬는 날에는 근처 도서관에 가거나 마트에서 시간을 들여 식재료를 고르기도 했다. 7년 동안 잊고 있었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그 자유로움이 지금은 무척 기분 좋았다. 이혼한 지 반년 정도 지난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다. 커튼 틈새로 비쳐드는 밝은 햇살에 나는 잠에서 깼다. 방안이 유난히 밝았다. 당황해서 머리맡에 시계로 손을 뻗으니 바늘은 오전 7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눈을 크게 떴다. 7시 40분, 그런 시간까지 잠들어 있었던 건가? 나는 조심스레 어젯밤부터의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밤 11시가 넘어 침대에 누웠고 책을 조금 읽다가 잠이 들었다. 그리고 지금 눈을 뜰 때까지 한 번도 깨지 않았다. 마치 저주처럼 나를 올가매던 새벽이시 13분의 각성이 없었다. 새벽 3시의 기침 소리도, 새벽 5시 화장실의 기척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아침까지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나는 계속 잠들어 있었던 것이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혼자 소리내어 웃었다. 그리고 두 눈에서 뚝뚝 눈물이 흘러내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내 몸이, 영혼이 7년이라는 기나긴 간병의 밤에서 마침내 해방되었다. 그 사실을 이 고요한 아침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었다. 이때 나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로 내 인생을 되찾았다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다. 지훈이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었을까? 유진이라는 새 아내를 잃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잃어버린 것 중에서 아마도 가장 사소한 것이었으리라. 그가 진정으로 잃은 것은 당연이라는 이름의 아니란 구조였다. 아내니까 당연히 집안일을 하겠지. 아내니까 당연히 자기 부모 시중을 들겠지. 7년이나 했으니까 이혼해도 당연히 간병을 계속하겠지. 그는 그 당연함 위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있었다. 일에 몰두하고 승진하며 밖에서는 좋은 얼굴을 한다. 집안의 귀찮은 일은 모두 아내라는 이름의 타인에게 떠넘기고 그 구조가 어느 날 갑자기 발밑에서부터 무너져 내린 것이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 인생의 대가를 스스로 지불해야만 하게 되었다. 어머니의 간병비는 어머니 자신의 저축에서 지불되었지만 그 절차나 관리는 아들인 그가 해야만 한다. 시설과의 면담, 병원 동행을 위해 그는 몇 번이나 일을 쉬거나 조퇴를 했다. 상사로부터 처음에는 동정 어린 눈길을 받았지만 그것이 거듭되자 아내분은 안 도와주시나 보지? 하며 은연중에 그의 가정불화를 지적받게 되었다. 그는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런 잡무에 쏟아붓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알게 되었다. 골프 약속도 술자리 약속도 거절하는 일이 늘었다. 주말에는 어머니의 시설에 얼굴을 내미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그것은 아들로서의 애정에서라기보다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시설에서 자기한테 연락이 오는 것이 성가시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어머니와 마주하고 있는 듯 보였지만 사실은 간병이라는 이름의 책임에서 어떻게 도망칠 것인가 하는 생각밖에 없었다. 어느 날 시설 직원으로부터 시어머니가 재활 치료를 거부할 때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지훈이는 어머니의 병실로 찾아가 짜증을 숨기지 않고 말했다. 엄마, 재활 치료 좀 제대로 해. 돈 내고 있는 거잖아. 그 말에 침대 위의 시어머니는 슬픈 듯이 얼굴을 일그러뜨리셨다. 너는 매번 돈 이야기뿐이구나. 당연하잖아.
내가 얼마나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지훈이의 말을 막으셨다. 단 한 번도 그런 소리 한 적 없었다. 7년 동안 단 한 번도. 돈 이야기도, 힘들다는 소리도 내 앞에서는 결코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어. 그 애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네가 알기나 하니? 지훈이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어머니의 간병을 비용으로밖에 보지 않는 자신과 그것을 묵묵히 책임으로 떠안고 있던 전처와의 차이를 뼈저리게 확인하게 된 것이다. 그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 그것은 남들 보기 번듯한 체면과 귀찮은 일 없는 안락한 생활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그 두 가지를 모두 잃었다. 직장에서는 가정을 관리하지 못하는 남자 취급을 받았고, 사생활에서는 어머니의 간병이라는 끝없는 책임에 얽매이게 되었다. 유진이와 헤어진 후에도 새로운 연인을 만들 기력조차 나지 않았다. 어떤 여성과 사귀든 언젠가는 어머니의 간병이라는 무거운 짐을 보여줘야만 할 때가 온다고 생각하면 귀찮기만 했다. 그는 스스로가 만들어낸 안일한 구조로 인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고독한 세계에 가두어 버리고 만 것이다. 전 남편 지훈이는 내연녀였던 유진이와 혼인신고를 한 그날까지 내가 7년 동안 돌봐온 누워 계신 어머니 최명희 여사님의 간병을 이혼 후에도 당연하다는 듯 내가 계속할 거라고 믿고 있었다. 내가 외도를 알아채고 내가 집을 나가면 어머님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을 때조차 그는 미안한 기색도 없이 이혼한다고, 간병까지 그만둘 필요는 없잖아. 엄마도 네가 아니면 싫어하시고 지금까지 하던 대로 와주면 되잖아 라고 말하며 새 아내가 될 유진이에게는 간병은 수연이가 계속할 테니 당신한테는 부담 안 줄게라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지훈이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7년 동안 내가 간병을 계속한 건 그의 아내라서도 이박씨 집안의 며느리라서도 아니고 병으로 움직일 수 없게 된 한 여성을 도중에 내팽개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다름 아닌 시어머니 본인이 그 누구보다 빨리 나를 핑계로 이혼을 망설이지 마라. 수연이를 더 이상 얽매이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다. 케어 매니저 김 선생님과 셋이서 몇 주에 걸쳐 준비하고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뒤 우선 단기 보호시설로 옮기고 그 후에는 연금과 약 2억 2천만 원 정도 되는 자신의 저축을 사용하여 장기 요양시설로 옮길 계획을 세웠다. 지훈이는 몇 번이나 시설 이용을 비싸다, 집에서 모실 수 있다면 필요 없다며 거부해왔지만 내연녀와의 메시지에는 수연이가 엄마를 돌봐주면 시설비도 안 들고 엄마 저축도 남는다고까지 적어놓았었다. 즉, 그는 어머니를 집에서 소중히 모시고 싶었던 것만이 아니라 나의 무상 간병을 통해 어머니의 돈을 줄이지 않고 그것을 장래에 남을 재산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혼이 성립된 후에도 나는 며칠 동안만 집에 남았다. 그것은 지훈이에게 미련이 남아서가 아니라 시어머니를 안전하게 다음 간병 환경으로 옮길 때까지 내 스스로 정한 마지막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지훈이는 그걸 보고 역시 수연이는 남는다고 확신하며 유진이에게 엄마 일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전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하고 호텔에서 새 출발을 축하하고 있는 사이 나는 김 선생님과 방문 간호사, 시설 직원과 함께 시어머니를 예정대로 단기 보호시설로 보내드렸다. 간병 침대는 대여 업체에서 회수해가고 휠체어나 필요한 용품은 모두 옮겨졌으며 나는 26년치의 내 짐을 종이 상자에 싸서 열쇠 하나만을 식탁에 남겨둔 채 집을 나섰다. 다음 날 꽃다발과 와인을 손에 들고 지훈이와 유진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곳에는 저녁 식사도 전처도 누워 계신 어머니도 없었다. 간병 침대가 놓여있던 바닥에는 네모난 자국만이 남았고 식탁에는 열쇠와 간병 연락장 한 권, 그리고 지훈이에게라고 쓰인 어머니 본인의 편지가 있었다. 아내는 나는 내 의지로 단기 보호시설로 옮겼다. 수연이가 억지로 데려간 게 아니야. 앞으로는 내 연금과
저축을 내 간병을 위해 쓸 거다라고 적혀 있었고 마지막에는 떨리는 왼손으로 큼지막하게 수연이를 더 이상 내 무료 간병인으로 만들지 말아라고 쓰여 있었다. 그 직후 케어 매니저에게서 전화가 걸려와 향후 가족 연락처는 아드님이신 지훈 씨로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기에 지훈이가 무심코 수연이는요? 라고 묻자 이수연 씨는 이미 이혼하셨기 때문에 향후 가족으로서의 대응을 저희가 부탁드릴 입장이 아닙니다. 라고 차분하게 돌아왔다. 그제야 유진이가 처음으로 수연 씨가 간병을 계속하기로 했다는 얘기 아니었어? 라고 남편에게 묻고 지훈이가 확실히 말하진 않았지만 7년이나 했으니까 당연하잖아 라고 대답하는 순간 이번에는 유진이의 얼굴이 얼어붙었다. 그녀는 결혼 전 나는 간병하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야 라고 전했고 지훈이에게서 수연이가 할 테니까 괜찮아라고 보장받았었기 때문이다. 전처가 사라진 지금 지훈이가 다음으로 누구에게 아내니까 당연하잖아라고 말할지 그녀도 깨닫고 만 것이다. 그 후 지훈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의 케어 회의에 참석해 방문간호, 요양보험, 야간 대응, 비용, 시설 신청 등 지금까지 자잘한 건 수연이한테 물어봐라며 떠넘겼던 모든 것을 스스로 확인하게 되었다. 어머니를 찾아가 왜 마음대로 시설에 갔냐고 따졌을 때도 어머니는 내 맘대로가 아니야. 내 간병이니까 내가 정한 거다라고 대답하시며 수연이는 이제 내 아내도 내 며느리도 아니다. 그런데도 7년이나 시중 들어준 사람한테 넌 또 무슨 짓을 시키려 했던 거냐고 아들에게 되물으셨다. 지훈이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한편 나는 7년 만에 다시 작은 격리 업무로 복귀했고 나만의 방 2개짜리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다. 첫날 밤에는 새벽 2시 13분에 돌연잠에서 깨 누군가 부르는 것 같아 몸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방은 조용했다. 약 먹을 시간도 체위 변경도 한밤중에 화장실 수발도 없었다. 나는 침대 끝에 걸터 앉아 한참을 울었다. 그로부터 반년 정도 지난 어느 일요일 눈을 뜨니 아침 7시 40분이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한밤중에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잤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이혼으로 내가 되찾은 것은 전 남편을 향한 복수도 집도 돈도 아니었다. 그저 누군가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내 인생을 기한 없이 계속해서 바치지 않아도 된다는 아주 당연한 권리였다. 그리고 나를 그 역할에서 가장 먼저 해방시켜 주신 분은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7년 동안 침대 곁을 지켰던 전 시어머니 당사자셨다.